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까지도 시무룩 때문에 이혼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새댁입니다. 결혼을 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마치 회사원이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는 듯이 이혼을 항상 머릿속 한구석에 담아두고 살아왔어요. 사실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제가 남편과 사이가 좋을 리 없겠죠. 어느 순간부터 심술이 싫어지니 남편과의 사이도 예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어요. 분명 결혼 전에는 누구보다도 저에게 잘해주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정말 남의 편이 더 됐더군요. 보통은 아내의 편이 되어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집안일을 들어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시모를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지 궁금하신 애청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남편과 지금도 같은 방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거든요. 시모라는 인간이 싫어지니 그 뱃속에서 나온 남편도 덩달아 싫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남자 저에게 아내로서는 정말 잘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착한 남편이라도 시보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면 소름이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 제 편이 아닌 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꼴을 보고만 있자니 너무 화가 나요. 특히나 식물을 만나고는 날이면 저희 부부는 각방을 쓰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본 지 오래거든요. 사실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너무나 평범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나 뭐라나 그렇다고 본인이 상위층도 아니면서요. 아마 주변에 보면 시모 같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전형적으로 자기 노력보다는 며느리나 사위 덕을 보려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며느리나 사위를 얻어서 본인이 덕을 보려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그렇게 벌이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난 남편과 연봉을 비슷한 정도로 받고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남자가 평균적으로 연봉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한국에서 남편과 비슷한 연봉을 갖지는 않으면 절대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남편보다 학벌은 제가 더 높기도 하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아등바등, 야간에도 대학원에 다니면서 졸업장도 딴 석사입니다. 절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스펙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저에게 시모는 항상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우리 애한테 한참은 모자라는데 내가 받아준 거다. 우리 애 짝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감사합니다. 인사하며 우리 애 뒷바라지는 못할 망정. 도대체 밥하고 애 키우는데 학벌. 그게 무슨 소용이니? 내가 그렇게 학벌로 우리 애 기를 죽인다면서 어디서 뭐 베어먹은 치료를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의 기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그이 만나기 전부터 대학원 준비하고 졸업장까지도 한 거예요. 제 학위는 그이와 전혀 상관도 없고요. 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매번 일하실 때마다 저 너무 속상해요. 어머, 얘 봐라. 어디서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말 됐고요. 아휴,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애 생기면 회사가 뭐든 당장 그만두고 애 키우는데 전념해. 자기가 벌어봤자 얼마나 살림에 도움이 된다고? 버르장머리를 어디로 배운 거야? 도대체 평소에도 시모는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니. 제가 어찌 시모를 좋아할 수 있겠나요? 이제 아무리 가족으로 묶인 사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나요? 밥하고 애 키우는데 제 학벌이나 연봉 같은 건 하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모가 정말 미웠죠. 그런 시모 앞에서는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는 남편은 더 미워졌고요. 저는 그래도 이보다 더 악화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임신 후에 시모의 행동은 더욱 가관이었죠. 다들 아실 거예요. 임신하면 얼마나 거등이 불편해지고 일상이 힘들어지는지를요. 저희 남편도 임신한 저를 소중한 물건 다루듯이 소중하게 생각해 주었는데 시모는 아니었나 봐요. 오히려 제가 임신하고 일을 쉬고 있다는 것을 걸고 넘어졌죠. 그리고 임신 중인 저를 항상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임신한 게 어디 벼슬이니?
지금 내가 일을 쉬고 있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요즘 며느리들은 임신해도 직장 나가서 돈 벌어온다던데 넌 어떻게 애가 그렇게 나약해서 아야 아니다. 쉬는 김에 잘 됐어. 우리 아들 아침마다 따뜻한 밥 해서 먹이고 아침마다 일하는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올려라.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한테 그 정도는 해야 도리 아니겠니? 그런 시모의 말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명색이 그래도 자기 집안의 손주를 가진 저에게 할 말인가요? 그리고 일도 처음부터 제가 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제게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시모가 이해가 가질 않았죠. 또 시모가 이런 말을 하니 솔직하게 둘째는 더욱더 생각하기 싫었고요. 만약 제가 둘째까지 가진다면 얼마나 저를 괴롭히겠어요. 안 봐도 뻔할 뻔자죠. 그렇다고 지금 제 뱃속에 아이가 미운 것은 아니에요. 시무가 미운 것이지 뱃속에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요즘은 마치 보란듯이 잘 살아보라는 의미로 아이가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궁금하시겠죠? 뱃속에 아이가 시모가 무슨 소리를 할 때마다 태동으로 저를 힘내라 응원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아기의 태동이 큰 힘이 되었죠. 하지만 제 임신 생활 중에 큰 벽이 또 생길지 누구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제 동서가 들어온 겁니다. 동서가 들어오고는 시모의 말이 다른 방향으로 싹 바뀌었거든요. 시모는 동서가 본인이 원하던 이상적인 며느리라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앞에서는 복덩어리라고 하고요. 뒤에서는 금덩이가 들어왔다며 좋아하는 시모의 모습이 참으로 이중적이었죠. 동서는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의사로 일하고 있는 동서에게 제가 했던 말들은 일절하지 않았죠. 오히려 동서의 게임밥이며 아이며 자기가 다 돌봐줄 테니 너는 내 일에 집중하라는 투로 말을 했어요. 한 번은 시모가 동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가,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여자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야. 요즘 세상이 아니겠어? 집안일 같은 건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야. 아, 그러니까 집안일 같은 건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 넌 무조건 내 일에만 집중해도 되네. 뒷바라지는 우리가 다 도와주마. 요즘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그렇게 영양분도 많고 잘 나온다면서 집에서 해먹지 말고 그런 거 사서 먹어라.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이 귀한 손을 어떻게 밥이나 하는 손으로 만들 수 있겠어? 암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너는 자잘한 일은 할 필요 없다. 어머,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저도 한 집안의 며느리인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맞게만 치세요. 저도 집안일 잘해요. 어허, IQ를 필요 없대도 넌 그냥 네 일이나 잘하는 게 우리 가족도 없는 거야? 내 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참, 시모가 더 싫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일이 생길 줄은 몰랐죠. 시모는 동서 앞에서는 아주 교양 있는 척, 개방적인 사람인 척, 생각이 깊은 사람인 척 하더라고요. 저에게 했던 원서는 절대 동서 앞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직업으로 이렇게 판단된다는 일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걸 고지곳대로 드는 동서도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시모의 말에 살살 웃으며 꼬리를 흔드는 게 서로 쿵짝이 맞아서 영혼의 단짝처럼 보였거든요. 전이 대화를 들은 날 이후로 모든 인생을 마치 동서에게 집중한 것 같은 시모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딱 하나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시보가 동서를 챙기면서 시모의 마음속에서 제 존재가 잊혀졌다는 사실이죠. 시모는 저에게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동서에게 보여줬거든요. 가령 동서의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준다거나 식사를 챙겨주는 등 아주 동서의 남편이 시모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심지어 동서가 다니는 병원에도 과일이며 음료수, 간식 등을 챙겨가면서 인사를 하러 다녔죠. 그 덕에 저는 탈도 걱정도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신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게 꺼냈어요.
동서가 여기저기 병원에 다니면서 페이닥터 하는 것을 보니 자기가 너무 속이 상한다며 면이 안 산다고 슬슬 개원 준비를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었어요. 가족이 좋다는 게 뭐냐? 아니, 동서가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겠어? 내가 여기저기 병원에서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우 형 보기가 좋지 않더구나. 그래서 내가 개원을 도와주려고.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의대만 나와서 한의에서 3년만 일하고 자기 병원 차리는 사람이 많다더라. 나도 있는 돈 다 끌어다 썼고. 이제 내가 좀 보태주면 어떻게 개원은 가능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이다. 너희 집에 돈 좀 동서한테 투자해라. 시모의 말을 듣던 저는 어안이 봉봉했어요. 분명 동서는 페이닥터로 일한 지 얼마 안 돼 개원은 멀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에게 다시 말했죠. 어머님, 제가 알기로는 동서가 아직 개원하기에는 실력이 모자란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리 의사라도 경험이 많지 않으면 병원을 차린다는 생각도 쉽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병원을 차려주신다는 건 너무 정급하신 게 아닐까요? 동서도 알고 있는 일인가요? 시모는 또박또박 논리를 따져가며 말하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바로 저에게 큰 소리를 쳐군요. 아니, 지금 시모가 결정한 일이 어디서 입을 대 나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돈만 주면 된다네. 동서가 얼마나 실력이 좋고 잘난 애인지 내가 옆에서 본 적도 없으면서 어디서 입을 올리는 거야? 내 동서보다 못하면? 괜한 시기만 하는 꼴을 보니 사람이 덜 됐네. 덜 됐어. 두말하지 않겠다. 그냥 너희가 가진 돈 다 내놔라. 역시나 시모는 저를 깎아내리면서 저희가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는 법 아닌 겁을 주더군요. 한숨을 내신 저는 솔직하게 가능한 액수를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일을 쉬고 너무 오래되어서 저희도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아요. 많이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아기도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한 금액을 시모에게 알려줬지만 그게 영 탐탁지 않은지 시모는 혀를 차면서 웃더군요. 저희에게는 1,000만 원은 정말 큰 금액이었는데 시모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본인에게 너무 우스운 금액이었던 거죠. 참, 수준도 아주 딱지 같아선 처음부터 마음에 들던 구석이 하나도 없더니 겨우 1,000만 원만 가능하다는 거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잘 알겠다. 몇천도 못할 거면 그냥 동서 개원하는데 도움이라도 되게 뭐든지 좀 돕든 간에. 동서랑 어찌 전부 다 차이가 나는지 원분어 같은 애를 내가 며느리를 맞은 게 잘못이지? 잘못이야. 하지만 시모의 말을 무시하면 더 큰 스트레스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끙끙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병원 공사 현장 앞으로 갔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이때부터 전혀 기억이 없었죠. 겨우 정신이 들어서 비몽사몽 일어나려고 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만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지금 일어서면 몸에 더 안 좋으니 가만히 누워 계세요. 자, 가만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갓난아이를 몇천 명은 넘게 받아본 사람이에요. 당신 정말 운이 좋았어요. 지금 뱃속에 애가 자기 엄마가 위험한 걸 알고 나를 여길로 불렀나 봐요. 당신이 넘어질 때 죄가 있는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애가 아주 똘똘하게 그려나 봅니다. 잠시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확 일어나려면 오히려 더 어지럽고 뱃속의 아이도 같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요. 가까스로 눈을 뜨고 두리번 거리면서 살펴보니 어느 노신사가 저를 돌봐주고 있더군요. 겨우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정류장 벤치에 제가 누워 있었죠. 그런 제 몸 위로는 코트가 덮여져 있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코트에 의아해하고 있으니 노신사가 저에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말해주었죠. 고추는 제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세요. 이렇게 한겨울에. 어떻게 아이를 베고 걸어 다닐 생각을 하세요? 뭐 하셨어요?
그래도 뱃속에 애가 튼튼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아이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 걸어주세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엄마, 아픈 것도 아는데 그거 하나 못 들을까? 저는 지나가던 의사니까 도움드리는 것은 너무 부담감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해서 어떻게 하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곳이 없어서 어떻게 사례라도 하고 싶은데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도와주신 분은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요.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신서는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코트를 입을 삼아서 제게 덮어주고 있었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나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진 않을까? 죄송스러운 마음이요. 들기도 했어요. 완전히 일어설 수 없던 전 누워서 꾸벅 인사를 했죠. 그런 노신서는 별것 아닌 일이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그리고 뱃속에 아이를 걱정하는 제 눈빛의 태아의 상태는 건강하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마치 태아를 직접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제 핸드폰 소리가 울렸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시모의 전화더군요. 저는 겨우 몸을 움직여서 전화를 받았어요. 역시나 제가 늦었다면서 악에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전화 건너편에서 들렸어요. 얘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무슨, 내가 밥을 해서 김밥을 싸워. 지금 청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지키는 일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뱃속에 애가 있다면서 행동만 굼벵이처럼 굼떠가지고, 얼른 사서 오지 못해. 내 얼굴에 얼마나 똥칠해야 속이 시원해. 너 아주 오기만 해봐. 너,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30분 안에 공사 연장으로 당장 뛰어와 전화해서 들리는 시모의 목소리를 옆에 노신사분도 들었는지 눈을 찌푸리셨죠. 시모의 전화를 받은 죄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노신사가 전화를 뺐더니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려는 순간 노신서는 제게 말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모의 건강입니다.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의 말은 저럴 필요도 없어요. 안정하지 않으면 배수경 아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전화 오신 분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하는 언행을 들어보니 괜찮은 사람일 것 같지는 않군요. 지금은 마음을 추스리시고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인 제가 하는 말이니 믿으셔도 돼요. 노신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료를 받는 일이라며 시모와 같은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해줬죠. 그자 저도 뱃속에 아이가 걱정이 되어 노신사의 말대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만약 그 단호한 의사 선생님의 행동이 없었다면 저희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책엔 은인 같은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찾아간 병원에서는 천만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자칫 응급처치가 늦거나 잘못되었다면 아이와 주인 모두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요. 평소에도 시모의 부름에 자주 오가곤 했던 길이라 방심했던 저도 잘못이 없진 않았죠. 저는 이날 만났던 노신사의 번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일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좋아. 아이의 두 목숨을 살린 은인을 제대로 다시 만나서 인사라도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전하고 싶었죠. 그렇게 3주간의 병원 공사가 끝나고 시모가 원하던 개원 날이 왔어요. 집안 온 식구를 불러 축하 파티를 열던 시모는 저를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죠. 얼마 전 제가 길에서 쓰러진 날부터 저를 예전보다 더욱 따가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지난 3주간 일을 하다가도 자기 스스로 분이 안 풀리는지 저를 볼 때마다 모진 소리를 입 밖으로 뱉곤 했어요. 아휴,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내가 들였어. 정말 아닐 거야. 며느리라는 게 어디서 하늘 같은 시어머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는 척을 안 해 아픈 게 무슨 대수야? 세상 사람들 중에 임신하는 여자들은 억울해서 살겠나? 누구 임신도 안 해본 것처럼 유난을 떨고 있어. 임신이 아주 벼슬이야.
임신했다고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시모는 아픈 게 무슨 대수냐? 임신이 벼슬이냐?를 3주 내내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가뜩이나. 전부터 계속 몸이 좋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시보 덕에 저는 개원 날도 컨디션이 엉망이었죠. 좋지 않은 몸을 겨우 추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게 스트레스를 주는 시모가 더욱 싫어졌어요. 그리고 얼른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랐죠. 더욱 기막힌 일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저에게 개원하리니 떡도 찾아오라는 심부름이 시킨 겁니다. 개헌으로 돌리는 떡이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무거운 덕을 그냥 배달로 시키면 될 것을 저보고 배달로 시키면 떡이 식는다며 직접 찾아가서 가져오라고 말했죠. 물론 전에 제가 진통으로 인해 쓰러졌던 일로 앙심을 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한사코 시모의 말을 어길 생각은 없었다. 아, 정말로 쓰러져서 아파서 그랬다고 말해도 시모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으니까요. 떡을 찾아가던 저는 오늘 하루만 딱 버티자는 심정이었죠. 개헌만 지나면 제가 여기서 할 일은 더 이상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떡을 찾아서 다시 병원으로 왔어요. 끙끙거리며 떡을 들고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떡을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핑 돌면서 저번과 같은 진통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아픈 정도가 달랐어요. 그냥 기다리면 나아지겠거니 했지만 진통은 계속 그 강도가 세워서 갔어요. 임신 기간 중에 겪은 진통들 중에서도 차원이 다른 아픔이었죠. 그렇게 끙끙거리며 겨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냅다 주저앉아 버렸죠. 그렇게 바닥에 앉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동소를 찾았어요. 앉은 자리에서는 양수까지 터진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인지한 저는 동서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내가 지금 이상해. 어서 좀 봐줘. 배가 너무 아파 다급하게 동서를 불러서 내 상황이 이상하다 나를 좀 진찰해달라 손짓을 보냈지만 동서는 절 봤으면서도 제 곁으로 오지 않았어요. 동서를 부르는 저를 보고는 시모는 되려 큰 소리 없어요. 아니, 무슨 자기가 상전이야. 굼벵이도 너처럼 굼뜨진 않겠다. 도대체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애는 아주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나왔다. 꼭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하나? 임산부유하고 티를 내야겠네. 뭐, 그 정도 진통을 가지고 엄살을 피워. 이에, 둘째야, 여기 쿤밍 어때 보이니 아파서 바닥에 끙끙거리는 저를 보고는 오히려 엄살을 피운다며 큰 소리를 내는 시모의 말은 고통 속에서 제도를 들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애타게 동서를 찾았죠. 하지만 동서는 시큰둥한 얼굴로 제 상태를 쓱 보기만 하더니 시모에게 말하더군요. 아, 이거 그냥 진통이 온 것 같은데요. 별로 심각한 일은 아니에요. 요즘도 자연뿐만 하는 산모들 많은데 이 정도 고통은 그냥 견디시던데요. 어머니 말씀처럼 왜 저렇게 엄살을 비우시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도 아닌데 그냥 저희 진료실로 모시죠. 가봐라, 얘는 좀 살일상이야. 너희 동서가. 괜찮다고 말하잖아. 얼른 안 일어나야 해. 양수가 터졌다고 못 일어나는 게 아주 큰 성이야. 썩어 빠졌어. 여기 전문가가 말하자니 아무리 그래도 의사 눈은 무소인다. 이게 일하기 싫어서 이제 요령도 피우네. 빨리빨리 일어나서 일해라. 아, 지금 안 일어나면 일 2배로 시킬 줄 알아. 두 사람의 말에 저는 더 이상이 둘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회사에 간 남편은 이 자리에 없으니 제 몸을 챙길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엉덩이를 끌어가며 제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119에라도 전화를 해서 다른 병원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목숨은 물론이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더욱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은 얼마 흐르지 않았죠. 그 상황에서
갑자기 건물이 떠나가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고함 소리가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저번에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었어요. 아니, 아이고. 이게 무슨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도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사람부터 진료하지 못해. 내가 너 이러려고 이 병원 낼 수 있게 허락한 줄 알아? 이럴 거면 당장을 벗어라. 넌 의사가 될 자격이 없어. 갑자기 나타난 은인은 동서에게 큰 소리를 내며 다급히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진찰하기 시작했죠. 좋은 갑자기 나타난 그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아, 괜찮아요. 지금 숨은 어때요? 잘 쉬어져요. 잘 안 되면 저 따라하세요. 후하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고 여기 바닥에는 얼마나 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구급차 불러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본인은 뱃속의 아이만 생각해요. 나 이래봬도 꽤 잘나가는 의사라고 말했잖아요. 저에게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라며 호흡을 계속 쉬어야 한다며 바닥이 차가우면 뱃속의 아이한테 안 좋을 수 있다면서 자신의 코트까지 벗어서 깔아주었죠. 그의 등장으로 인해서 저는 그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동서의 안색은 파랗게 변해갔어요. 저를 진정시켜주던 노신서는 험악한 얼굴로 도서를 쳐다보고 다시 말했어요. 너 내가 지금 환자가 옆에 있어서 그게 말은 안 하겠다. 지금 이 일은 그냥 두고 보진 않겠어. 내가 지금 이 환자에게 한 짓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놀 거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먼저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개원했으니 내가 마냥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더냐? 아니, 넌 의사가 될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애를 내 제자라고 두고 있던 과거에 내가 부끄럽다.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이제부터 연락도 하지 마라. 노신서의 말에 동서는 당황한 듯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노신서는 명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안 보고도 제 이전 상황이 어땠는지 안다는 눈치더군요. 그래서 동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죠.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정말로 괜찮아 보이시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그냥 보고 진찰한 대로 판단해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정말이에요. 특히 싫다 어디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내가 정말 사람을 잘 못 봤구나. 넌 더 이상 내 제자도 나와 이게 언도 없다. 난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모른다. 노신서는 그렇게 말하고 도착한 구급차에 제 보호자처럼 옆에 붙어서 병원까지 같이 가주셨어요. 저는 노신사만 구급차에 탄 줄 알았는데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 시모와 동서도 제 곁에 있더군요. 그런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는 노신사는 뒤도 안 보고 시모와 동서에게 이 말을 했죠. 더 이상 듣고 따질 것도 없다. 당장 내가 투자한 돈 1시간 내로 다시 내 계좌로 입금행. 더 말해봤자네. 이만 아프다. 어떻게 의사라는 사람이 사람 생명이 귀한 줄 몰라. 야, 그런 회사가 감히 자기 병원에 차리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들어. 넌 자격이 없어. 노신사는 알고 보니 동서의 스승이자 병원을 개원할 수 있게 도와준 가장 큰 투자자였던 겁니다. 따로 내막을 모르던 전 노신사와 시무동서의 대화를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 아,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그 큰 돈을 구합니까? 우리 애가 제가 너무 닥달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랬나 봅니다. 제가 앞으로 얘가 환자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게 옆에서 잘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해.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시모의 말에 눈을 찌푸리던 노신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들어보니 저번에도 저 사모한테 몹쓸 말을 했던 사람이구먼. 내가 당신이랑 사람이랑 제대로 이야기를 해봤어야 했는데 내 제일 잘한 놈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 내가 바보지. 더 이상 이야기 나눠봐야 결론이 날 것 같지도 않군요. 그냥 깔끔하게 1시간 내로 투자금 다시 내 계좌로 돌려놓으세요. 당신 같은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 같이 두지 않고 또 끔찍하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듣던 저는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저를 살려주었던 노신서는
산부인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였던 도서가 개헌을 하겠다고 하니 큰 돈을 투자해줬던 거고요. 그 조건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노신서는 이 분야의 제사를 계속 양성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서에게 투자했던 것인데 개헌날의 산모인 제가 아픈데도 가만히 있던 동서의 태도를 보고 마음을 돌린 것이죠. 이윽고 남편이 도착했고 저는 무사히 출산에 마쳤어요. 도착한 남편은 병실의 분위기를 보더니 시골의 제 병실에서 내쫓았죠. 남편에게도 더 이상 시무가 중요한 것이 아닌 자신의 자식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산후조리원까지 몸조리를 마친 저를 시무는 내내 찾아와서 싹싹 빌더군요. 내가 좀 그 선생님한테 말 좀 해봐라. 도저히 내 말은 듣지도 믿지도 않더라. 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대적 같은지? 너도 이제 출산했고 몸조리도 잘했으니 몸은 괜찮을 거 아니야. 나랑 같이 가서 싹싹 빌자.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어. 솔직히 말해서 저희에게 큰 부담은 없었어요. 예전에 시모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남편은 그때 제가 1,000만 원만 보내준 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했었죠. 전 이제 제 편도 있겠다. 저 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시모에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날 저 아파서 바닥에 쓰러졌을 때 모른 척 하셨잖아요. 저 그때 잘못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 저를 그냥 못 본 척, 아픈 척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셨던 거 다 잊으셨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 그럴 이유도 없고 못하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경우 없는 이야기 하신다면 내쫓을 거예요. 저도 어머님이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필요 없어요. 이건 저희 남편하고도 다 이야기된 일이니 저희 남편 꼬실 생각하지도 마세요. 시모에게 시원하게 쏟아내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죠. 사실 떠주고 보면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날 저와 아이 두 목숨이 날아갈 뻔했는데 저에게는 시모나 동서가 킬러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남편도 그런 자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혹시라도 찾아와서 해코지를 한다면 자신에게 말하라고 당부하고 나갔거든요. 자신이 집안과 연애 끊더라도 자기 가족은 본인이 지키겠다면서 그러니 저도 더 이상은 그런 신호를 보고 살 이유가 없으니 앞으로 보지 말자고 단호하게 견고한 거고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었던 노신사와는 깊은 인연이 되어서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평소에도 자주 교류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이를 받아주셨거든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보면 항상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를 지켜준 여자라면서 아주 귀한 아이라고 늘 아이에게 말해주고 놀아주곤 하세요.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아이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무더운이 노력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이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시모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더군요.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선생님께 선처를 말할까 생각도 했지만 저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야기해줄 의리도 없고요. 얼마 전에는 시무가 집을 팔았다는 소문이 들기도 했죠. 당연히 병원에 개원한다며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렸으니 얼마나 많은 빚이 쌓여 있겠어요. 그런 시모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애를 돌보며 우리 집에서 신세를 지면 안 되냐고 했지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전 저에게 찾아온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잘난 동서한테 가서 빌어보세요. 왜 없는 저희한테 와서 집에 얹어서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도 없어서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병원도 열어준 동서한테 가서 같이 살자고 하세요. 이 아내가 걔한테 말 안 해봤겠니? 가서 내가 자기 집에서 잠깐 신세 지자고 했는데들은 척도 안 하더라이. 여우 같은 년이 내가 자기 위해서 빌려준 돈만 얼만데? 그거 내 이름으로 빌린 거라고 입싹 다 끄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에서 잠시 신세 좀 치자. 가족 좋다는 게 어디 있겠어? 아니, 내가 해도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너 편하게 도와줄게. 내 필요 없으니까 제발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희 집에 그 어르신도 자주 찾아오시거든요. 왜 저번에 저 병원에 출산 때문에 입원했을 때 도와주신 그분이요. 그때 저 도와주신 이후로 저희 아이브로 자주 집에 오세요. 그러면 투자한 돈 달라고 재촉하실 텐데 선생님이 아직도 돈을 못 받았다고 저희한테도 찾아올 때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만약 저희 집에 계시다가 선생님 만나면 어쩌시려고요? 저희도 선생님 몸매가 드려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자주 온다는 말을 들은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나아가더군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달방에서 살다가 어떻게 단칸방을 구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생활비는 조금 보내드리자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저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네요. 어쩌겠나요? 시무도 이제는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겠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와 행복한 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처음 맞이한 아이니 서툴지만 최대한 잘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저희와 함께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런 선생님은 제게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시곤 해요. 이제는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께 더욱 잘해주고 싶기도 하고요. 아직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툴고 모자란 엄마이지만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